다음은 김경희 추진위원장께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 다시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추진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앞선 우리 전문가들이 설명을 쭉 했듯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지, 3번지 사업의 면적이 먼저 확정지어야 됩니다. 또 사업의 면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말씀하셨죠. 일반 분양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리니까 상가의 분양 가격은 우리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지변별로 분배할 것이냐? 또 지번 간 소형 평수 의무 비율.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도 35평 이하를 전 세대의 60%를 지어야 됩니다. 각 지번별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지키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지상층에 건축될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상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어느 동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시간을 지연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순 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올리빙대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원벨리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브릿지가 2개 있죠. 스카이 브릿지가. 그게 원래 처음에는 설계가 하나였습니다. 특정 단지에 갖다 놓으니까 야, 옆에 있던 단지가 왜 네 단지만 그거 넣어? 나도 지어줘. 그래서 그게 2개가 된 겁니다. 우리 또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 하다 보면은 지상층에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를 넣는데 야, 2번지 넣었으니까 3번지 하나 넣어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사업을 하면서 합의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제 토지가 양쪽으로 면적이 확정되면은 저희 3부 아파트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사업성의 변화는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여의도는 용적률이 600%건 500%건 800%건 주거 용적률은 400%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각자 지번이 토지의 면적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사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그럼 양 지번의 건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설계의 차별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지 경계에 걸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대지 경계에 걸쳐 있는데 이거 우리 걸치지 말고 하자. 그러면 안 걸치고 양쪽으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제일 많이 문의합니다. 특히 3번지에서 많이 문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 없는 통합 재건축 하면은 우리 상부 주민 모두 한강 조망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네가 보장해 주냐?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 재건축했을 때 우리 상부 아파트의 한강 조망 세대는 과연 몇 세대나 나올 수 있는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상부 아파트의 토지의 현재 용도입니다. 전체 토지가 제가 쉽게 말해서 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오니까 우리 3부는
사실 19,000평에서 50평 부족합니다. 우리 3부의 토지 면적은 그냥 19,000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지가 8,200평입니다. 3번지의 토지 면적은 8,200평입니다. 요 대지 경계선으로. 그리고 상업지가 3,900평. 그리고 3종 주거가 4,300평. 합쳐서 8,200평입니다. 3번지의 상업지의 비율은 48%입니다. 2번지의 토지 면적은 1,700평. 이렇게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아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이 그 토지의 면적을 저희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가 달라서 각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공원의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수가 현재 175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50세대는 가구당 3평방미터, 한 편 조금 안 되죠. 그래서 공원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660평 정도, 공원의 기부 체납 총 이 면적을 공원을 어떻게든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원을 기부 체납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각 지번별로 공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번별로 면적을 나누니까 공원이 이렇게 되는데, 공원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실제 우리 정비 계획상 보면은 요게 공원 뒤에 일동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공원의 배치는 이렇게는 불가능하겠구나. 공원은 3번지에 2번지 학교 뒤에 이렇게 배치하고 면적으로 분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그냥 공원을 나중에 지번 간 싸울 때 이렇게 나눌 것인지 저렇게 나눌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토지 면적을 구할 때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3번지에 도로로 기부 체납되는 면적, 여기와 여기 11m, 여기 3m, 3m를 도로의 기부 체납이 1150평입니다. 3번지가. 그리고 2번지가 여기 3m 양쪽 기부 체납이 209평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기부 체납을 현재 나중에 세대수 따라서 이 면적이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도 현재 제가 토지 면적 비율로 현재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번지의 사업 면적은 6,341평이 사업의 면적입니다. 3번지에. 그리고 2번지의 사업의 면적은 9,582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면적으로 제가 요 면적의 주거 용적률 400%, 우리가 토지가 이만큼 있더라도 6,300평이 있더라도 주거 용적률은 400%만 지을 수 있습니다. 400% 계산을 해봤더니 35평 기준으로 3번지는 724세대가 나오고 2번지는 35평 기준으로 1095세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2번지는 나중에 대형 평형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세대수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번별로 토지의 기부 체납 비율을 봤더니 3번지는 토지의 기부 체납 비율이 22.74%고 2번지는 10.77%입니다. 제가 이 토지의 사업의 면적과 이 기부 체납 비율을 이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기부 체납을 많이 한 단지와 토지의 기부 체납이 많은 단지와 토지의 기부 체납이 작은 단지에는 사업성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번지가 2번지보다도
토지의 기부 체납이 약 12%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3번지에 그 뒤에 있는 도로가 1000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1000평을 기부 체납을 했지만 서울시는 그 도로의 용적률을 무상으로 받아옵니다. 토지를 기부 체납했지만 용적률에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3번지가 도로로 기부 체납한 면적은 용적률로 보상을 받지만 이 용적률로 보상받은 면적은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는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됩니다.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하지 않았으면 토지가 7,300평에서 용적률 400%를 곱하면 연면적이 29,000평이 나오는데 도로를 1000평 기부 체납을 하면서 연면적이 아파트를 지을 면적이 4,0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평이 엄청난 수익을 좌우합니다. 아파트 4,000평을 짓느냐 비주거시설 4,000평을 짓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도로의 기부 체납이 없었으면 4,000평의 아파트를 평당 1억에 팔았으면 4천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4, 5년 후에는 아마 아파트 가치는 한 1억 5천도 분양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6천억의 매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한 토지가 비주거시설로 바뀌면서 평당 분양가는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분양가 낮게 잡은 거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아파트와 비주거시설은 분양가 차이가 분명히 2배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 2천억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토지의 기부 체납이 많은 단지가 최소 2천억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토지를 기부 체납 안 했으면 아파트 4,0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데 토지의 기부 체납이 양이 많음으로써 그 아파트를 지을 시설이 비주거 시설로 변경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이제 동호수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오면 지평부가 특정 지번의 앞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 경계선으로 그 세대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2번지의 물량은 어디쯤 되고 3번지의 물량은 어디쯤 되는지. 제자리 재건 독립정산하면 요 1동, 2동, 4동이 3번지의 물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지는 5동, 6동, 7동 이게 약자 3개 동을 가지고 이 가운데 걸친 동 있죠. 요 3개 동은 2번지로 넘어가고도 3번지에서 한 라인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3개 라인과 여기 하나 라인을 요렇게 가져가면 2번지 아파트 물량과 3번지 아파트 물량이 거의 맞습니다. 한 아파트 여기 요 세대 합치면 2, 3번지 아파트 물량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요 상태를 가지고 2번지에 한강이 주막 라인을 제가 봤습니다. 2번지에는 한강 라인이 여기 3개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도 3개 라인이 보입니다. 요 6개 라인이 한강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근데 2번지를 봤을 때 한강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렇게 물량이 나누어지면은 3번지에는 한강이 보이는 라인이 6개 라인이 나오고 2번지에 한강이 나오는 라인은 12개 라인이 나옵니다. 다음.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람,
우리가 통합 재건축하면 과연 삼부 아파트 전 주민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동별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자, 1동이 현재 여기가 49층입니다. 중간 피로티 빼고 저층부 3, 4층 빼고 나니까 1동에 3개 라인 45층 계산하니까 1동에서 한강 보이는 라인이 135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2동에서 이게 피로티 빼고 저층 빼니까 147세대. 이게 3동 여기서 147세대. 여기 4동. 여기 보면 요 라인 하나 라인만 보입니다. 그래서 43가구. 여기 5동. 여기가 생각보다 한강 조망이 되게 잘, 요 라인이 3개가 나오고 요 사이로도 나오고 또 이게 목화랑 수월 아파트 사이로도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요 3개 라인이 생각보다 한강 조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개 라인, 요게 3개 라인 했을 때 실제 요 라인만 가지고 저희가 한강 보이는 라인이 913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913가구가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중에 본 설계를 갔을 때 보통 이제 여기에 날개를 하나 달고 뭐 여기도 이렇게 뒷부분은 날개를 달고 1동 부분도 여기에 날개를 달면은 한 3개 동 정도에는 날개를 달면은 한강 조망이 더 확보됩니다. 거기까지 확보하면은 최대 우리 삼부 아파트에서 한강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는 1000가구가 저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합하면은 1000세대 이상의 한강 조망이 나오는데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으로 어떤 동은 한 30% 정도는 3번지는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 하면은 한 30% 정도가 한강 조망을 못 받습니다. 근데 2번지는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받고도 한 20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 남습니다. 아니 하나의 삼부 하나의 단지에서 한강이 보이는 단지가 남아 있는데도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으로 저 자리에 우리 조합원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여의도 아니 서울시 정비계획 사업에 두고 아마 우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3번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도 구역 면적을 전하면 수익이 사실은 상업지의 이득을 다 손실합니다. 그리고 한강 조망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으로 다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된 사업으로 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